주요 소매 업체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여러 가지 소매 업체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가장 고차위에 있는 백화점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화점에 가는 이유는 이제 아마 가보신 분도 있고 안 가보신 분도 있을 텐데 대부분은 뭐 일상적인 생활용품을 사러 가는 곳은 아니죠. 물론 가서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백화점을 찾는, 백화점에 밖에 없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자, 주로 백화점에 가는 사람들은 명품 같은 것들, 사치품, 이런 것들을 많이 구매하러 가고요. 그 다음에 대형마트에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목적이 이제 식품 구매입니다. 그래서, 백화점은 약간 고가의 제품, 혹은 명품, 생활용품, 고가의 생활용품, 이런 것들을 구매하러 가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이 매출 비중 표를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고가 제품 판매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자, 그래서 소매업체 중에 최고차 중심지로 고가 제품의 판매 기준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유구치 자체도 크겠죠. 매장 자체도 굉장히 약간 고급스럽고요. 크기도 크고 종사하는 사람도 약간은 뭔가 방문한 사람 입장에서는 좀 대접받는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죠. 거기 진열되어 있는 물품들도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물품들이 많고요. 그래서 최소유구치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최소유구치가 크다는 말은 그만큼의 어떤 이윤 창출이 돼야 되는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아서 물건을 소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접근성이 매우 좋은 대도시의 도심 지역에 주로 입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인구가 많고 소득 수준이 높아서 구매력이 높은 서울과 경기도에 거의 대부분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백화점 명품 매출 증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들이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학교 근무하면서도 굉장히 놀라는 점이, 우리 친구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나 신발 같은 것들을 보면 직장인인 선생님도 약간 구매하기 힘든 그런 명품 제품들을 걸친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네.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정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명품 소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백화점은 약간 고가의 명품들을 많이 판매하는 곳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편의점과는 약간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대형마트예요. 대형마트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이마트 떠올리시면 됩니다. 도시 외곽에 주로 집가가 낮기 때문에 주거 지역이 많이 분포한다고 했습니다. 외곽 지역, 주변 지역이라고도 불렀었죠. 그래서 그렇게 대규모로 조성된 아파트 단지나 주택 단지를 이제 타겟으로 삼아서 분포를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구와 비례합니다. 왜냐하면 많이들 와서 사는 것이 이익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뭘 사느냐, 생필품을 대량 구매하거나 혹은 다목적 구매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량 구매, 다목적 구매는 뭐냐면, 아마 부모님 따라서 마트 가보신 분들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카트가 굉장히 크죠. 아이들도 막 몇 명씩 태워서 다니실 수만큼 큽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물건을 많이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갔을 때 생필품, 음식만 사나요? 뭐 식재료만 사나요? 가면 아버지는 뭐 세차용품도 사시고, 나는 저기 전자제품 코너 가서 뭐 플레이스테이션 새로 나온 게임 막 보고 있고, 동생은 저희가 책이나 인형 같은 거 고르고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갔을 때 많이 사고 목적을 다양하게 해서 구매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고요. 지금은 이런 소매업체 중에서 전체 매출액을 따졌을 때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인구가 많은 곳에 분포하기 때문에 서울, 경기 쪽만 해도 벌써 전국에 있는 대형마트, 이게 이마트거든요. 전국 이마트 중에서 지금 49 더하기 31은 80이죠.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인구가 많이 분포하는 곳에 같이 위치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대형마트에 가면 이렇게 대량 구매를 하고요. 다목적 구매를 합니다. 여기 식료품이고 여기는 또 생활용품이죠. 아마 뭐 수저나 젓가락 꽂아 넣는 그런 생필품인 것 같은데, 하나만 사러 가는 곳은 아니다. 그리고 한 번에 가면 굉장히 대량 구매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 다 끌고 집에 올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동차를 주차할 만한 넓은 주차장 부지와 함께 위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 지금 이마트 건물이 이 정도면요, 주차장 공간만 한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예, 굉장히 넓은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땅값이 싼 외곽 지역에 많이 위치하겠죠. 자, 그 다음은 편의점입니다. 우리가 가장 자주 이용하는 소매업체죠.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주로 입지하지만 주거지역에서도 확대되고 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저가의 일상용품을 판매한다. 우리 삼각김밥 먹으러 많이 가죠. 구매를 위한 이동거리가 짧고 보통은 넘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편의점이 항상 꼭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 빈도가 높다. 야금야금 우리의 지갑을 털어가는, 그죠? 굉장히 자주 방문하는 그런 업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사업체 수가 전체에서 1위입니다. 네. 백화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적지만 편의점은 최소유구치가 작기 때문에 사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CU도 막 횡단보도 건너면 또 하나 있고 막 이런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최근 매출액 증가율이 높은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해요. 근데 선생님도 지금 혼자 살고 있지만 이마트에 장 보러 가 보면은 선생님이 한 끼 해먹기 위해서 식재료를 구입하는데 뭐 마늘, 양파를 한 단씩 팔아요. 그렇게 되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놓고 먹을 때 선생님이 뭐 매일 집에서 밥 해 먹는 것도 아니고 그 한 단의 양파를 소비하기까지는 거의 한 달가량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와중에 썩어서 못 먹습니다. 근데 편의점에 가게 되면 뭐 양파 같은 것도 새청 양파 한 개 막 이런 식으로 포장해서 팔거든요. 다분히 이제 1인 가구들을 겨냥해 가지고 이런 편의점들이 더 활발하게 이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만들어 먹는 걸 좋아하는데 그것도 귀찮은 사람들은 이제 도시락 많이 사 먹죠. 네. 1인 가구의 증가로 편의점 도시락 같은 것에 대한 매출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무점포 소매업인데요. 무점포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얘네는 가게가 없는 소매업입니다. 뭐냐면 인터넷 상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전자상거래나 택배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업체 수가요. 그다음 매출액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유통마진. 우리가 물건을 하나 팔 때는 도매업체에서 그걸 떼와서 다시금 그 상인, 중간 운반 상인한테 또 수수료를 주고 또 나도 가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윤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물건값이 올라가요. 근데 물건을 생산한 사람한테 우리가 직접 사게 되면 중간 단계에서 지불해야 될 돈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물건값이 많이 싸지는 거죠. 또 점포를 운영하게 되면 임대료가 나가는데 알바생 월급도 줘야 되죠. 근데 그런 게 없어지게 되면은 또 돈을 아낄 수 있으니까 물건값은 또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많이 물품 거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물건값이 굉장히 쌉니다. 자, 그리고 물품 구매의 시공간적 제약이 적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섬에서 근무할 때도 쇼핑 같은 걸 해보면 섬에 살고 있다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 다음날 바로바로 막 배송이 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물품 구매에 있어서 시공간적 제약이 굉장히 적고 그리고 새벽 1시 이럴 때 그냥 주문해도 돼요. 우리가 뭐 오프라인 매장에 가가지고 주문할 때는 뭐 매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오후 7시 정도면 다 문 닫잖아요. 근데 뭐 인터넷은 그런 게 없으니까 언제든지 그리고 어디서든지 구매가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마주보는 대면 접촉 빈도가 가장 낮으며 재화 도달 범위가 가장 넓습니다. 어디든. 선생님이 우리 해외 직구도 많이 하거든요. 이제 국경도 뛰어넘는 그런 무점포 소매업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에 많이 쓰는 당근마켓. 선생님도 선생님 살림살이 많이 갖다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되게 재밌는 현상인데 이 루시드 폴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제주도로 귀농을 했는데 음악도 하면서 옆에 귤농장도 같이 운영을 한대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앨범을 홈쇼핑에 나와가지고 이제 팔면서 앨범을 구매하게 되면은 자기가 재배한 이제 귤도 같이 껴주는 그런 재밌는 이벤트를 한 적도 있습니다. 홈쇼핑을 통해서 판매한 거죠. 자, 이런 주요 소매업체들의 특징을 정리해보게 된다면 자, 1인당 구매 단가가 최대인 소매업체는 백화점입니다. 왜냐하면 고가 제품이 많기 때문이죠. 그 다음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은 것은 편의점. 엎어지면 코 닿을 곳에 어디에나 있다.
그다음 세 번째, 매출액이 최대인 것은 대형마트. 한 번 가면 왕창 사고 한 개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산다. 예, 다목적 구매, 대량 구매였죠. 그다음 네 번째, 종사자 수가 최대라는 것은 예, 누구든지 뛰어들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전 페이지에서 봤듯이 선생님이나 여러분도 점포를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누구든지 뛰어들어서 물건을 팔거나 사거나 팔 수 있는. 그래서 종사자 수가 최대인 것은 무점포 소매업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꼭 별표 쳐두고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운송비 구조입니다. 자, 어떤 물건을 사고 판매에 있어서 혹은 다른 지역으로 수출하거나 수입함에 있어서 이 물건을 재화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물론 물건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운송수단이라는 개념인데 예, 운송수단도 마찬가지로 운행하는 데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운송비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자, 기종점 비용이라고 하는 것과 주행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나눠져 있습니다. 자, 기종점 비용은요. 자, 운송비가 원래 운행을 안 하면 0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요 공중에 떠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만큼의 비용이 이미 지불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지불되냐면요. 자동차를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은 그냥 시동 켜고 밟으면 그때부터 기름이 다니까 그때부터 비용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택시를 타더라도 처음에 아저씨가 운행 버튼을 딱 누르는 순간 기본 요금이 찍히잖아요. 여기에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으십니까? 왜 아직 달리지도 않았는데 기본 요금을 3,000원이나 떼가는 거야? 자,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차량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보험료도 있고요. 또 이 차가 고장나면 또 고쳐야 되고 여러 가지 정비 비용도 들어가요. 그리고 1년마다 납부해야 되는 세금도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종점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운송수단을 운행하기 위해서 어떤 베이스가 되는 비용입니다. 그 운송수단이 잘 운행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기본 투자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기종점 비용이 일단 들어가고요. 당연히 운송수단별로 기종점 비용은 다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동을 시작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자, 주행 비용 그래프는요, 이렇게 먼 거리를 갈수록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집니다. 자, 보통은 이렇게 증가하는데, 얘가 이렇게 꺾어지는 거죠. 먼 거리를 갈수록 운송비가 점점 조금씩 올라가요. 자, 이걸 운송비 체감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 가가지고 물건을 살 때도 물을 한 덩이 사는 것과 물을 3,000개 사는 거와 큰 차이가 있죠. 한 개 사면은 아주머니가 깎아주세요, 안 깎아주세요? 한 개 사는데 뭘 깎아줘? 그냥 한 개 사는 거지. 근데 3,000개 살게요 하게 되면 대신에 여기서 조금만 깎아주세요 하면 아주머니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럼 그 정도는 해줘야지. 자, 대량 구매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전체적인 물건 가격이 약간은 내려가게 됩니다. 자, 운송비도 마찬가지예요. 예. 적은 거리를 이동할 때와 먼 거리를 이동할 때는 가격이 늘어나는 정도가 달라지게 된다. 먼 장거리를 갈수록 주행 비용의 증가율은 낮아지게 되고 단거리를 갈수록 주행 비용 증가율은 높아지게 된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아래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교통수단별로 운송비가 증가하는 그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보시면 가장 종착지 비용이 적은 친구가 도로, 기종점 비용이라고도 하죠. 가장 적은 친구가 도로, 그 다음 작은 친구가 철도, 그 다음 작은 친구가 해운, 배죠. 가장 높은 친구가 누구예요? 항공입니다. 왜 그러냐?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그냥 도로만 깔면 돼요. 자, 근데 철도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철도를 깔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죠, 역이 있어야 됩니다. 기차역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겁니다. 그 다음 배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큰 항구가 있어야겠죠. 그 다음 배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걸 수리하기도 하고 정비하기도 하고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 마지막 항공은 커다란 공항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높은 종착지 비용을 보여주고 있죠. 네. 자, 이게 기종점 비용이고요.
주행 비용이 장거리를 감에 따라서 얼마만큼이 할인되는지는 교통수단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 알아두십시오. 자, 장거리 할인에 대한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KTX 시간표와 요금표인데요. 자, 서울에서 출발해서 대전을 지나서 부산으로 가는 기차입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1시간이 걸리고요. 21,400원이래요. 부산까지는 3시간이 걸리죠. 그러면 단순 계산해 봤을 때 여기에다 곱하기 3을 하면 64,200원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부산에 도착해 있는 가격표를 보면은 47,900원입니다. 이게 바로 운송비의 체감이에요. 운송비 체감. 장거리를 갈수록 할인해 주는 거죠. 아래에 있는 표도 마찬가지죠. 서대전까지 1시간 걸리는데 21,200원이에요. 그러면 3시간 걸리는 광주까지 갔을 때는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63,600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39,500원밖에 안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운송비 체감 법칙에 의해서 장거리 할인이 됐구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행비용 증가율은 교통수단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의 거리별로 어떤 교통수단의 운송비가 가장 적냐, 우리는 가장 운송비가 적은 친구를 타야 이득일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로 나누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봤을 때 지금 운송비가 가장 적은 친구가 누굽니까? 노란색인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단거리를 갈 때는 자동차를 타는 게 유리하고요. 조금 멀어진다 하게 되면 누가 제일 운송비가 낮아요? 초록색인 철도가 가장 낮죠. 그 다음 더 멀리 가게 될 경우에는 그쵸, 선박을 타고 가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선생님, 모든 거리에서 가격대가 높은 비행기는 언제 타야 됩니까? 네, 그만큼의 운송비를 감안해도 비싼 친구들을 운반할 때, 예를 들면 뭐 살아있는 동물이라든지 혹은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보석이라든지 고가의 전자제품, 이런 것들은 이제 시간이 생명이잖아요. 이제 선박 같은 걸로 수출하거나 할 때 막 거의 2~3달 잡고 해요. 근데 뭐 여기다 기린이나 사자 아니면은 뭐 고객이 바로 원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 이런 거 배에다 싣고 3달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겠습니까? 아니죠. 그럴 때는 비행기로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그만큼의 이익이 남으니까 빠르게 이동하는 거죠. 이제 시간과 맞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비용을. 그래서 주행비용 증가율이라는 개념은 멀리 갈수록 얼마나 비싸지니? 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멀리 갈수록 증가율이 낮은 친구는 해운, 그 다음이 철도, 그 다음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단위거리당 운송비 체감이라는 개념이 또 나오는데요. 방금 전에 봤던 이 그래프를 그냥 뒤집어 놓은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건 방금 전에 거는 멀리 갈수록 얼마나 비싸지니를 물어봤으면 이거는 멀리 갈수록 얼마나 싸지니를 물어보는 겁니다. 순서는 안 바뀝니다. 멀리 갈수록 싸네 배, 그 다음 철도, 그 다음 도로. 제일 안 싸지는 친구는 비행기겠죠. 항공이 아마 이 정도 있을 겁니다. 자, 이 순서 꼭 외워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X부터 Y까지 단거리에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이 이득이고, 중거리 Y부터 Z까지는 철도를 이용하는 것이 이득이고, 더 장거리를 가게 되면 장거리에서는 선박을 이용하는 것이 이득이다. 그런 거 다 제껴놓고 엄청나게 비싼 물건이라든지 시간이 중요한 그런 고부가 가치의 제품을 운송할 때는 아무리 비싸더라도 시간이 빠른 항공기를 운송하는 것이 이득이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송비 구조와 교통수단별 특성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운송비는 기종점 비용과 주행 비용으로 이루어지고요. 자, 멀리 갈수록 운송비가 증가하는 증가율은 낮아진다고 했습니다. 기종점 비용 순서와 주행 비용 증가율 순서 꼭 외워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 교통수단별 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드리면, 자, 도로는 기동성이 좋습니다. 도로가 거의 우리나라 곳곳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디든 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전 연결성이라고 하는 게 좋아요. 선생님이 대문 열고 나가면서 주차되어 있는 선생님 차에 바로 타서 학교에 출근할 수 있는 것처럼. 네. 하지만 버스라든지 기차 같은 경우에는 정류장이나 역을 찾아가야지만 그걸 이용할 수가 있죠. 네. 그런 걸 이제 문전 연결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지형적 제약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것처럼 높은 고개나 언덕 같은 것들은 꼬불꼬불한 커브길을 이용해서 돌파를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이 도로가 물론 이제 기상 제약도 덜 받습니다. 뭐 눈비가 오던 진짜 심하게 오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동차를 통해서 어디든 갈 수 있죠. 자, 반면에 이 자동차 도로교통의 가장 큰 단점은 이제 정시성, 시간을 지키는 어떤 그런 성격이 확연히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정해진 시간에 가기가 굉장히 힘들다. 왜냐면 이런 교통체증 같은 것들에 어떤 변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정시성은 좀 떨어지는 편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철도고요. 철도는 길이 막히거나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을 딱딱 맞춰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기차 시간표를 보시면은요, 버스 시간표하고는 다르게 소요 시간이 막 이렇게 진짜 1분 단위까지도 표시가 돼요. 보시면 지금 1시간 56분 소요된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만큼 시간을 딱딱 맞추는 정시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KTX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전벨트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네, 안전벨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철도는 안정적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사고가 나기도 하지만 사고가 나면 진짜 대형 사고가 나죠. 하지만 평상시에 정상적으로 운행된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굉장히 안정성 높게 운행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철도의 장점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단점은 기동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찻길은 도로처럼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막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못 내요. 그래서 막 산을 뚫고 터널로 이렇게 철도를 보내야 하거나 혹은 옛날에 이제 스위치백 철도라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산을 이대로 넘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갔다가 반대편은 이렇게 하면서 내려오는 그런 경우가 아니면 이제 이런 산고개 같은 걸 넘어가기가 좀 힘든 거죠. 네. 그다음에 문전 연결성이 굉장히 약합니다. 역까지 가야 되니까요. 지형적 제약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철도와 비슷한데 이제 지하철이라는 교통수단이 있어요. 자, 지하철은 뭐냐면요. 철도와 같지만 오로지 어떤 것만을 수송하냐? 사람만을 수송합니다. 예, 요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되겠고요. 정시성, 안정성 철도와 똑같이 가져가고요.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사람이 많이 사는 대도시. 그래서 출퇴근에 몰리는 그런 인파를 담당해 주기 때문에 대도시의 교통난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 예, 기억해 두셔야겠죠. 자, 단점은 철도의 단점과 똑같지만 하나가 추가됐죠. 자, 사람만 운반하기 때문에 화물은 운반이 되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 서울의 교통수단별 수송 분담률 변화예요. 자, 1962년에 한번 보시면 전차가 33, 버스가 57이에요. 이 둘이서 거의 다 했었는데, 자, 지하철이 1974년부터 개시한 이후로는 꾸준히 비율이 늘어서 11.4, 30.8, 지금은 가장 많은 38.8%의 사람들을 수송해 나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교통수단별 특성은 해운입니다. 해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화물을 대량으로 싣고, 그리고 해운은 아까 봤죠? 운송비 그래프에서 장거리로 갈수록 운송비가 이렇게 증가하는 그 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대량으로 싣고 장거리로 운송을 할 때 가장 적합한 이동수단이 되겠고요. 주로 그래서 해외로 수출하는 화물 수출입하는데 대부분이 해운으로 이제 이송이 됩니다. 밤의 단점은 뭐겠어요? 네, 바다라든지 이런 데 태풍이 오거나 바람이 심하게 불 경우에는 기상 조건에 제약이 크게 작용한다는 점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기차로 실어서 여러 번 가야 될 그런 정도의 양을 화물선 하나에 싣고 그냥 한 번에 가게 되면은 네, 훨씬 편하겠죠. 대량으로 운송하는데, 화물 운송하는데 편하다는 거 네, 알아두시고, 또 화물만 실어 나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학습 때 배웠죠. 목포에 우리나라 최대의 여객선 터미널이 있습니다. 사람까지도 같이 실어 나르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항공인데요. 운송 속도가 가장 빨라요. 시속 거의 한 700km 정도로 이동을 하고, 주로
화물도 실어 나르지만 국제 여객을 수송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 화물을 실지만 어떤 화물이에요? 굉장히 가치가 높은 고부가가치 화물의 국제 수송에 주로 쓰인다라고 하는 거고요. 단점은 일단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 네, 그래서 이런 애들만 버텨낼 수 있는 거고요. 기상 조건의 제약이 크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구름 껴가지고 다 결항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날씨에 굉장히 민감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아래쪽에 선생님이 넣어놓은 그래프를 또 보시면은 자, 노선별 정시 출발률 탑 10이에요. 그러니까 정시에 출발할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가장 높은 애가 75%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노선별로 딱딱 맞춰서 뜨는 률이 제일 높은 게 75%예요. 그러니까 100대 중에 75대는 제 시간에 뜨는데 25대는 거의 못 뜰 확률이 높다는 거죠. 네. 이 정도로 제 기상 조건의 제약이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교통수단별 특징 앞에서 이제 설명드렸던 거죠. 네, 한번 일시정지 하시고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좀 중요해요. 요거는 꼭 별표 쳐두시고 다 외워두세요. 자, 여객 운송에 있어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여객을 운송하는 것은 도로입니다. 왜 그러냐면 운전 연결성이 좋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도로가 어디든 뻗어 있기 때문에 지형 제약의 조건이 굉장히 지형 조건의 제약이 굉장히 낮다라는 그런 장점 때문에 제일 많이 사람을 실어 나릅니다. 그 다음이 지하철입니다. 네. 그 다음이 철도, 그 다음 항공, 해운이 가장 사람을 적게 실어 나릅니다. 자, 그러면 국제로 갔을 때는 우리나라는 지금 위쪽에 휴전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섬에 가까워요. 사람이든 화물이든 해외로 실어 나르는 수단은 배 아니면 비행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자, 사람을 주로 실어 나르는 건 뭐겠습니까? 그죠? 사람들은 시간이 중요해요. 막 2달, 3달씩 걸려가지고 미국 못 갔다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공이 좀 더 많고, 좀 더 많은 게 아니라 더 많습니다. 항공이 더 많고, 그다음 해운이 적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물 운송에서는 누가 빠졌어요? 지하철이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가 역시나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운이 대량으로 화물을 실어 나르기 때문에 두 번째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철도고요. 가장 가격이 비싼 항공은 고부가가치 화물만 실어 나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국제로 봤을 때 화물을 운송하는 데 더 많이 쓰이는 친구는 그죠? 해운입니다. 대량으로 장거리 수송에 주로 해운이 이용된다. 그리고 가격이 비싼 항공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자, 그 아래쪽에 있는 것들을 보시면은 철도는 KTX 개통 이후에 여객 수송 분담률이 좀 높아졌고요. 그다음 지하철은 노선이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고, 그다음에 수도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거주 인구가 계속 늘기 때문에 신설 노선이 계속 확충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객 수송 분담률이 높아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철도와 지하철이 여객 수송 분담률을 가져가면서 상대적으로 거기서 최강자였던 도로의 여객 수송 분담률은 낮아지겠죠. 그리고 화물 수송에서는 도로의 분담률이 높아지고 철도와 해운의 분담률이 낮아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로도 계속해서 확장되고 여기저기로 구석구석 들어가기 때문이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산업, 그러니까 생산과 소비의 공간이라고 하는 파트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5단원 생산과 소비의 공간, 마지막 3차 산업, 서비스업에 대해서 정리하고 대단원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중심지라는 개념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이 중심지라는 개념은 어떤 한 중심지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그런 가게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가게가 어떤 곳에 입지를 하게 되는데, 어떤 조건에서는 이 친구가 입지를 할 수 있고 어떤 조건에서는 입지를 할 수 없는 그런 사례가 이제 제시가 됐었죠. 그래서 이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어떤 요구치가 필요한데, 그게 재화의 도달 범위보다 어떻게 되면 작게 되면은 이제 그 중심지는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요 두 가지가 이제 같게 되면 그 경우에는 이익과 비용이 같아지니까 그때는 또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재화의 도달 범위가 최소 요구치보다
같거나 크게 되면 우리는 중심지가 성립한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중심지라는 개념은요, 어떤 하나의 업체, 기업, 가게, 그리고 도시라는 곳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라고 이제 쓰기로 했었죠. 저차 중심지와 고차 중심지를 나눠봤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런 3차 산업에서의 소매 업체별로 여러 가지 특성을 나눠서 알아봤었는데요. 자, 먼저 최고차 소매 업체인 백화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게 되면, 자, 일단은 최고차 중심지이기 때문에 최소 요구치가 굉장히 커요. 재화의 도달 범위도 굉장히 넓고, 그래서 서로 간에 안 겹치게 멀리 분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체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사업체 수가 최소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었고요. 그 다음 굉장히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러 가기 때문에 1인당 물품의 구매 단가가 매우 높다, 최고 라고 하는 것을 학습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대형마트는 한 번에 갔을 때 많은 양을 사야 되고, 그리고 한 번 갔을 때 여러 목적의 물품들을 한 번에 사야 되기 때문에 매출액이 이 중에서 최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봤었죠. 자, 그 다음 편의점은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어디에나 있다. 길 건너면 CU 있고, 또 거기서 또 코너 돌면 또 CU 있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는 사업체 수가 최대라는 것을 알아봤었고요. 자, 사업체 수가 최대이다 라는 걸 알아봤었고요. 그 다음 무점포 소매업은 이름 그대로 점포가 없는 소매업입니다. 어떤 가게라는 공간 없이 인터넷상에서 자유롭게 물건 거래가 가능한 그런 업체를 얘기했었죠. 그래서 누구든지, 선생님이 당근마켓 얘기했었잖아요. 누구든지 거기에 뛰어들어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 종사자 수가 최대로 나타나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특징 한번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기시와 상설시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예전에는 최소 요구치는 큰 반면에 어떤 상인 하나하나의 재화도달 범위는 굉장히 작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다니면서 최소 요구치를 다 채워야 하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 처음에 장사했던 자리에 막 5일 만에 한 번에 오게 되는 5일장이 그래서 만들어졌다고 했었죠. 그게 전기시고요. 반면에 재화도달 범위가 최소 요구치보다 크면 그 자리에서 굳이 이동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최소 요구치가 충족이 되니까. 그럴 경우를 이제 현대의 경우 상설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최소 요구치가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요구치가 줄어들거나 재화도달 범위가 늘어나야 중심지에게 유리하겠죠. 성립하는데, 최소 요구치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자,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인구 밀도가 높아지는 경우에는 최소 요구치가 줄어들고요. 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게 되어도 최소 요구치가 감소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재화도달 범위가 넓어지는 경우에도 중심지 성립에 도움을 주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교통이나 통신이 발달했을 경우에 재화도달 범위가 늘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운송비 구조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송비 구조라는 건 기종점 비용과 주행 비용으로 나눠지는데, 기종점 비용은 유지비의 개념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주행 비용은 이렇게 운송을 시작한 다음부터 증가하게 되는 그런 비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택시 기본요금, 그 다음 미터기 올라가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단위거리당 운송비와 운송비 체감률, 용어는 어렵지만, 자, 단위거리당 운송비는 멀리 갈수록 누가 더 비싸지냐, 다음 운송비 체감률은 멀리 갈수록 누가 더 싸지냐, 그거 물어보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프는 뒤집어 넣어서 모양이 바뀐 것 같지만 순서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단위거리당 운송비는 어떻게 변하냐면, 도로가 가장 크고요, 높고요. 그 다음 철도, 그 다음 해운이 가장 적게 늘어난다고 했었죠. 그래서 장거리 갈 때는 해운, 중거리 갈 때는 철도, 단거리 갈 때는 도로, 이렇게 이용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운송비 체감률 같은 경우에는 멀리 갈수록 싸지는 겁니다.
배가 가장 싸진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철도, 그 다음에 도로 순이 되겠습니다. 혹시나 이제 이해가 안 되시면은 영상 앞으로 돌리셔가지고 한 번 더 영상 시청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 그 다음 교통수단별 수송 분담률이에요. 교통수단이 나를 수 있는 거는 사람 아니면 화물이죠. 그리고 그걸 나를 수 있는 공간도 국내 아니면 국제입니다. 근데 국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마치 섬과 같다고 했어요. 비행기 아니면 배밖에 없습니다. 국제부터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사람들이 국제로 나갈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뭘까요? 비행기입니다. 비행기. 왜 그러냐면 사람은 시간이 생명이기 때문에 배 타고 두세 달씩 여행 못한다고 했어요. 자, 비행기가 많고 화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크게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많이 실어서 보낼 수 있느냐 그리고 싸냐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배를 이용하고 정말 급하거나 부가가치가 높은 친구들만 비행기에 태운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 여객 정리해보게 되면요. 자, 국내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도로라고 했죠. 이건 화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많이 쓰는 게 도로의 교통체증을 분담해주기 위해서 들어온 지하철. 그 다음이 철도, 그 다음이 비행기입니다. 마지막이 배가 되겠습니다. 자, 화물 같은 경우에는 누가 빠져요? 지하철이 빠지겠죠. 이 친구는 사람만 나르니까. 자, 그 다음이 화물은 역시 배입니다. 가격이 싸니까. 그 다음에 철도, 마지막이 비싼 비행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5단원 생산과 소비의 공간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